감히 내년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이 미친년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군 중사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계급은 곧 법이었고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은 그 어떤 규율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바로 그 장군이 뺨을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여군 중사 앞에서 사색이 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여단장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여단 쌍호부대의 창설 기념일.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광활한 연병장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있었다. 연병장 한편에는 완벽하게 도열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냈고 반대편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캐노피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엄숙한 조화와 대비 속에서 부대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본부군무대 대대장 박성훈 소령은 아침 대바람부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전체를 훑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서 특공무술 시범 장비의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그의 부하 본부군무대 행정보급관 한지민 중사였다. 아, 저 한 중사. 그거 내가 다른 간부 시켜도 되는데. 왜 한 중사가 직접? 박성훈 소령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가갔다. 그는 이 부대로 부임한 첫날 한지민 중사의 인사 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합참의장의 외동딸. 그것은 부하가 아니었다. 부대에 모셔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한지민은 장갑을 낀 손으로 K2 소총의 공위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대대장님, 제 임무는 행사장 총괄 안전 통제입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FM 군인의 표본이라 생각하겠지만 박성훈 소령에게는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 무겁게 들렸다. 그는 알겠다는 말 대신 어허. 그래. 수고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라며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물러섰다. 오전 9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관용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음 달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 중사를 향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훈 소령이 한지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 김진철 준장 역시 알고 있었다. 저 독사 같은 한 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는 그녀가 이 부대로 전입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이건 무슨 의도냐고 따져 물을 뻔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먼저 와서 뭐 했어요? 나 에스코트도 안 하고. 바로 그때 모든 긴장의 근원인 여단장 부인 오혜영이 등장했다. 그녀는 요란한 명품 트위드 재킷에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보자마지고 굳은 표정으로 달려오지 않는 것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왔어? 운전병이 잘 모셔다 줬지? 그게 문제예요? 당신 지금 내가 안 보이고 저기 저 한 중사만 보여? 오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진철 준장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그리고 박성훈 소령 같은 부하들이 왜 젖싸가지 없고 젊은 여군 중사에게 쩔쩔매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결론 내렸다. 전현이 여우짓을 해서 내 남편을 홀렸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흑심을 품었거나. 그녀의 질투와 오해는 한지민 중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한지민이 남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꼬리를 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 저 곰 같은 박소령 좀 봐. 저 중사 앞에서는 아주 살살 녹네. 꼴불견이야. 오혜영이 경멸적으로 뇌까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친 아들 김민준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김진철 준장의 악몽이 그렇게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념식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부대의 역사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도 눈으로는 객석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연병장 부석에 선 한지민 중사를 번갈아 힐끔거렸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혜영은 남편의 연설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대대장 부인들을 모아놓고 글쎄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라며 수다를 떠느라 아들 김민준이 휴대전화를 내팽개치고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 김민준의 첫 번째 목표는 음향 통제 부스였다. 지지직, 삐익. 연병장 전체의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한 하울링을 토해냈다. 김진철 준장의 연설이 끔찍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장병들의 대열이 움찔했고 내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뭐야?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멈추고 불같이 경로한 눈으로 음향 부스를 쏘아보았다. 통신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믹서 앞에서 신나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여단장의 아드님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만지지도 꾸짖지도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들어올려 부스에서 끌어냈다. 학생,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박성훈 소령이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려왔다. 그는 오혜영을 막아서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민을 말리러 달려왔다. 한중사. 아니, 내가 할게. 학생 이리 줘. 오혜영은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지민이 자기 아들을 거칠게 끌어낸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박소령이 자신이 아닌 한중사를 먼저 챙기며 쩔쩔매는 모습을. 어머, 제가 지금 내 아들한테 손 뗀 거야? 오혜영이 달려왔다. 박성훈 소령이 그녀를 막아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비켜요, 박소령. 오혜영은 박성훈을 밀치고 한지민 앞에 섰다. 한중사,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리고 저 박소령은 왜 당신한테 쩔쩔매? 당신들 무슨 관계야? 이것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질투와 적의가 담긴 신문이었다. 한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모님, 아이가 고가의 군 장비를 파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내 남편 부하가 당신 앞에서 벌벌 기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사과도 안 해?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서 이쪽을 향해 여보, 제발,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혜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당신을 감싸?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단장을 홀린 여우야? 한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모님, 지금 하신 말씀 명백한 모욕입니다. 모욕? 웃기네.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어떤 년인지 똑똑히 물어볼 테니까. 오혜영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돌아섰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한 중사 제발 그냥 피해 있어 응? 한지민은 땀에 젖은 상관을 경멸하듯 바라보고는 흙먼지를 털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가장 요란하게 찾아온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공무술 시범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격파 시범을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 옆 거치대에는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멸시와 꾸지람에서 다시 탈출한 김민준이 이번에는 그 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총이다. 진짜 총. 시범조의 조교인 이 병장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학생 멈춰. 거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누구도 여단장의 아들에게 감히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이는 조교를 비웃듯 지나쳐 가장 가까이 있던 K2 소총의 총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까 본부석에서 본 군인들처럼 방아쇠 울 안으로 작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다. 안 돼. 이 병장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총을 거치대에서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총구가 아슬아슬하게 아이의 얼굴과 주변 병사들을 향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짝! 하지만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모든 소동을 예의주시하던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총을 만지려던 아이의 손등을 거세게 내리친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아파, 아파, 앙. 김민주는 손등을 감싸쥐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강력한 고통에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오혜영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다. 방금 전에 모욕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오혜영은 자신의 아들이 저 미운 여우년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야! 이 미친년이! 오혜영은 하이힐이 부러져라 달려와 그 반동을 실어 있는 힘껏 한지민 중사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한지민의 방탄모 턱끈이 끊어질 듯한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시간이 바람이 멎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공포였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연단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던 김진철 준장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진급? 소장? 그런 것은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저 손바닥 소리와 함께 끝장났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장군이라는 명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혜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저 여우년의 길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봤어? 이년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내 남편 꼬리 쳐서 빽이라도 생긴 줄 알아? 이 부대에선 내가 법이야, 이 쌍년아.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한지민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다시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한지민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이미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탁 하고 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혜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저 멀리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는 남편 김진철 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무전기를 잡았다. 본부. 여기는 행사장 통제관 한지민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코드 원 상황 발생.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반복한다.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그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단 본청은 물론 이 부대의 모든 지휘 통제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가해자를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간주. 또한 지휘관의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확인. 헌병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출동 바람. 이상.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가장 차갑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김진철 준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지민 중사의 무전은 여단 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다. 코드 원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혜영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 바람.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전이 모든 통신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지민 중사가 여단장 사모님을 현행범으로 당직 사관 지금 무전 내용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 중사님 육성이 그들은 우왕좌왕할 틈도 없었다. 지통실 규정상 코드 1이 발령되면 당직 사관은 즉시 헌병대에 통보하고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당직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헌병대와 사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지민은 무전기를 놓은 채 피가 밴 입술을 닦아내고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하는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오혜영을 노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을 응시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었다. 오혜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미친년이 지금 헌병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헌병. 2년이 돌았나? 헌병이 오면 내년이 날 때렸다고 내가 말할 거야. 아니, 내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할 거야. 여보, 당신 뭐해? 전현 당장 안 잡아놓고. 하지만 김진철 준장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도 한지민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합참의장이라는 네 글자에 마비되어 지휘라는 기능을 상실했다. 끝났다. 내 진급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이 저 여자의 손찌검 한 방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부하를 보호하지도 이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공포에 질린 민간인 1호에 불과했다. 박성훈 소령은 이미 연병장 구석의 K9 자주포 뒤편으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내고 있었다. 우액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그는 한지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쉴드도 불가능한 공식 무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 차량 2대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헌병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당직 사관으로부터 한지민 중사, 여단장 사모님 폭행으로 헌병 출동 요청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뺨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지민 중사. 그 옆에서 여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여단장 사모 오혜영. 그리고 영혼이 가출한 듯 멍하니 서 있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박진수 헌병대장은 그 순간 자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이나 박성훈 소령과는 달리 한지민 중사의 배경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다. 현역 군인이, 그것도 독사로 유명한 FM 부사관이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단장 사모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혜영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헌병대장이야? 잘 왔어. 전현 당장 잡아넣어. 저 미친년이 내 아들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나까지 폭행했다고.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멍든 뺨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총을 만지려 했던 김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울음을 그친 채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박진수 헌병대장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규정대로 행동해야 했다. 한지민 중사 의무대로 가서 상처부터. 거부합니다. 한지민이 잘났다. 지금 이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병의 공식적인 사진 채증과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폭행 혐의로. 뭐? 내까짓 게 감히 날. 여보, 당신 저 새끼 안 잘라? 박진수 헌병대장은 김진철 준장을 바라보았다. 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준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소령잘 처리하게 라는 말만 더듬거렸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었다. 책임 회피였다. 헌병대장은 깨달았다. 여단장이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본 사건 현장을 보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김진철 여단장님은 본 사건의 이해관계자로 간주 본 수사에서 일체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가 아닌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의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여단 헌병대장입니다. 코드 1 상황 보고. 여단 창설 기념일 행사 중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뺨 부상 및 출혈. 가해자 현장 소란 중. 여단장 지휘 불능 상태로 판단됨. 상급 부대의 즉각적인 개입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그의 이 보고는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1차 사망 선고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즉 D1일, 제12보병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처럼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 행사는 헌병대의 출동과 동시에 중단되었고 모든 민간인 방문객은 강제 퇴장 조치되었다. 오혜영은 헌병대에 의해 관사로 강제 격리되었고 한지민 중사는 헌병대장의 지시로 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명,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 손상 의증. 전치 3주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여단에는 상급 부대인 제5군단 사령부의 감찰참모와 헌병대 수사과장이 직접 들이닥쳤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고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다고 전해진다. 자네 미쳤나? 아니면 내 군 생활을 끝장내려고 작정했나? 내 관할에서 의장님 따님을 자네 마누라가 그랬다.
군단장은 당연히 자신의 관할 구역 내 특수관리 인원인 한지민 중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그녀가 부임할 때 내 임기 중에 저 중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너와 나는 같이 군복 벗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뺨이 터지고 고막이 손상될 뻔한 것이다. 군단 감찰팀의 조사는 여단 헌병대의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갔다. 김진철 준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김 준장. 어제부로 여단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 집무실에 있나? 군단 감찰 참모의 싸늘한 목소리에 김 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제 행사 촬영 원본, CCTV 파일, 당직 근무 일지, 그리고 한지민 중사 무전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게. 아니, 우리가 가져가지. 그리고 김 준장은 지금부터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네. 군단장님께서 자네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시거든. 그것은 지옥으로의 소환이었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은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한지민 중사를 찾아갔다. 그는 누구처럼 의자를 빼주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정중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 중사, 몸은 좀 괜찮나? 군단 헌병대에서 공식 진술을 받으러 왔네. 한지민은 붕대를 감은 뺨으로 어제와 똑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어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가해자 오혜영 씨가 이전부터 저에게 보였던 비정상적인 적대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비정상적인 적대감? 네. 오혜영 씨는 제가 여단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어제 폭행 이전에도 여우년 남편 꼬리 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한 바 있습니다. 어제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수사과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진술이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동기가 명확한 악의적 범죄. 그리고 그 동기가 여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오해라면 이것은 김진철 준장의 품위 유지 문제까지 직결되는 것이었다. 알겠네. 한 중사의 진술, 빠짐없이 기록하지. 군단 조사팀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날 오후 육군본부로 즉각 보고되었다. 사건 발생 뒤2일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 폭력, 지휘관의 현장 지휘 포기 및 책임 회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이자 합참의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군단선에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용산의 합참의장실 직통 전화를 걸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철우입니다. 의장님. 이 총장.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철우 대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태풍의 눈을 보았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 12여단에서 한지민 중사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짧은 대답에 이철우 대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즉각 군단 감찰팀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하고 김진철 준장은 이 총장. 한기수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는 김진철 준장이 지은 것이지. 나는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고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그것이 내 딸이든 누구든 민간인에게 뺨을 맞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철우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10초간 숨을 몰아쉬었다. 합참의장은 파면이나 징계 같은 단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라는 그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인사사령관을 호출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다시 불러.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2여단 작년도, 재작년도 부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김 준장이 쓴 판공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규정대로.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한지민 중사의 뺨 한 대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12보병 여단과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제12보병 여단은 더 이상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부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되었고 여단 참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의 1차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김진철 준장이 두려워했던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대로 하라는 명령은 김진철의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암호였다. 육군 본부 감사실 소속의 회계 전문 군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12여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대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단 본청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그곳을 야전 지휘소로 삼았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김진철 준장이 이 부대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돈과 권력의 모든 흔적이었다. 감사팀장인 배철호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0.1g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임무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제12보병여단 지휘관 판공비, 부대 운영비, 복지, 기금,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유류 사용 현황, 그리고 공관 관리비까지 모든 원본 대장과 전산 기록을 대조한다. 단 1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감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다. 오혜영은 여단장 전용 1호차 외에 부대 지원용으로 배정된 2호차를 자신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사단 사령부 업무 협조,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 내역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10월 12일 14시 근무 일지상 목적지는 5군단 사령부. 실제 하이패스 기록 서울 강남 청담동 명품관 인근 주차장 결제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유류비 약 15만 원. 복귀 시간 23시. 10월 17일 목적지 춘천복지회관. 실제 하이패스 기록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1박 2일. 운전병 호텔 인근 모텔에서 숙박 대기. 전부 부대 운영비로 결제되었습니다. 배철호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운전병 진술 확보해. 오혜영의 지시 내용,
녹취나 문자 기록 있는지 전부 확인해.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다. 오혜영은 공관병들을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 김진철 준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공관병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군단 헌병 때가 확보한 뒤였다. 그 안에는 오혜영이 보낸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오후 3시까지 내 샤넬 백드라이 맡겨놔.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손님 오시니까 너희 엄마한테 부탁해서라도 랍스터 10마리 구해와. 돈은 나중에 줄게. 민준이 숙제 좀 대신 해줘. 글씨 똑바로 안 쓰면 죽는다. 세 번째가 결정타였다.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다. 여단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오혜영의 사교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팀장님, 이상한 영수증입니다. 장병 체육대회 격려품으로 5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같은 날짜에 오혜영 사모님이 주최한 군인 가족 바자회 다과 비용으로 500만 원어치의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두 영수증의 발행 시간이 10분 차이입니다. 바꿔치기군. 장병들 과자 산다고 돈을 빼내서 자기 파티 비용으로 쓴 거다. 당장 그 과자 세트 구매했다는 업체 실존하는지 확인하고 납품 내역 가져와. 감사팀이 12여 단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동안 사건의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진철 준장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이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그의 모든 나이는 그를 버렸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육사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공포에 질려 군단장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12여 단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오혜영은 민간 검찰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군의 최고 위층을 건드린 사건이라 민간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나 변호사 선임해줘. 나 김앤장 아니면 안 써. 그리고 그 미친 한지민년 당장 무고죄로 고소해버려. 수화기 넘어 김진철 준장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여보, 우리 끝났어. 뭐? 뭐가 끝나? 당신이 별 달고 뭐 했어? 그깟 중사년 하나 못 이겨서. 당장 육군 참모 총장한테 전화해서. 그년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야. 뭐라고? 그 한지민 중사 아버지가 한기수 대장이라고. 이 미친년아. 내가 내 군 생활을 아니 내 인생을 내 손바닥으로 날려버렸다고. 오혜영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합참의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그제야 그녀의 멍청한 두개골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뺨을 때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과 귀금 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남편의 횡령 혐의와 연관되어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박성훈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는 한지민 중사가 자신의 인사 기록을 들고 와 소령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김진철 준장의 탓으로 돌렸다. 여단장님의 강압적인 지시가 무서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일부 참작되었다. 사건 발생 3주 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첫째, 오혜영. 그녀는 민간 법원 1심 재판에 넘겨졌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이 더해졌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이미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다. 오혜영 씨 민간인.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둘째, 박성훈 소령. 그는 지휘 부적절 및 상관의 부당한 명령 묵인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군복을 벗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견책이라는 주홍글씨는 그의 인사 기록에 영원히 남아 다음 해 중령 진급 심사에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탈락시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깨닫고 다음 해에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 셋째, 김진철 준장.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가장 잔혹했다. 폭행 방조 혐의는 오히려 가벼웠다. 감사팀이 밝혀낸 부대 복지 기금 횡령, 관용차 사적 유용, 직권 남용 등 수십 개의 비위 사실이 그의 목을 졸랐다.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고려했으나 군의 명예를 생각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했다. 징계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별을 떼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역할 수도 없었다. 군은 그를 대령 계급으로 육군 내 최악의 한직인 육군 인쇄창 관리과장으로 발령 내버렸다. 그는 남은 군 생활 2년 동안 매일 아침 대령 계급장을 달고 출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서 종이 재고나 세며 보내야 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소장 진급은커녕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민 중사는 3주의 병가가 끝나자마자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멍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에 깊게 새겨졌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그녀를 부대의 왕처럼 모시려 했지만 한지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2달 뒤 정식 절차를 최전방 GOP 대대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던 날 새로운 여단장과 박성훈 소령의 후임자가 나와 그녀를 배웅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어색한 경례를 받으며 묵묵히 집차에 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를 마침내 뽑아낸 것이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다고 한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금지한다. 그리고 본부 군무대 행정보급관에게는 절대 복종한다. 애완견과 여군이라. 군대가 뭐 개 산책하러 오는 데인 줄 아나? 오만한 미군 대위는 자신의 실전 베테랑 군견 워해머를 내세우며 한지민 중위와 그녀의 파트너 북풍을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장난감 취급했던 저 하얀 진돗개의 이빨과 계집애라며 무시했던 여군 장교의 지위가 미군 최강이라 불리던 부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시청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댓글로 공유해 함께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경기도 포천 영평 훈련장의 여름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장갑차의 궤도 자국마저 흐릿하게 만들었고 원색의 위장복을 입은 한미 양국 장병들의 이마에는 소금기 어린 땀방울이 말을 새 없이 흘러내렸다. 헬기 로터가 대기를 찢는 소음과 간헐적으로 울리는 원거리 포격음, 타이어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야전 교향곡을 연주했다. 이곳은 우방의 동맹을 과시하는 선전의 장이자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실력을 겨루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수도 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 소속의 한지민 중위는 자신의 군견, 북풍의 목줄을 가볍게 쥐고 연병장 한편에 서 있었다. 28.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야전에서 뼈가 굵은 그녀의 눈빛은 훈련장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단단하고 서늘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이 훈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북풍. 괜찮아. 지민의 나직한 목소리에 진돗개 북풍이 짧게 캥하고 콧소리를 내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북극성처럼 빛나는 눈을 가졌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북풍. 대한민국 토종견으로는 드물게 군견으로 정식 선발된 맹호부대에 숨겨진 발톱이었다. 일반적인 군견으로 활용되는 점원 셰퍼드나 말리노이즈에 비해 체구는 작았지만 다부진 어깨와 매끄러운 백색 털 아래에는 강철 같은 근육이 꿈틀거렸다. 북풍의 눈은 단순한 동물의 그것이 아니었다.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며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듯한 깊은 지성이 담겨 있었다. 지민과 북풍은 단순한 핸들러와 군견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우였고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북풍이 군견 양성소에서 다른 견종들에게 밀려 도태될 뻔했을 때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직접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 바로 지민이었다. 그녀는 북풍에게서 한국의 산과 들을 거침없이 내달리던 야성과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대담함 그리고 자신의 주군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았다. 그때였다. 연병장 반대편 성조기가 요란하게 펄럭이는 미군 측 막사에서 한 무리의 미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유독 위압적인 풍채의 사내가 있었다. 다부진 턱과 짧게 깎은 금발,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오만함. 평택 캠프 험프리스 소속 미 제2보병사단 인디언 헤드의 제이콥 마일즈 대위였다. 30살의 그는 웨스트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군견 소대장을 역임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미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다. 그의 곁에는 어깨 높이만으로도 북풍을 압도하는 거대한 검은색 점원 셰퍼드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워해머.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한 흉포한 기세를 풍기는 군견이었다. 굵은 목과 떡 벌어진 가슴, 날카로운 송곳니가 언뜻 드러난 입가는 실전에서 수없이 적의 숨통을 끊어온 베테랑의 증표였다. 마일즈 대위와 그의 부대원들은 지민과 북풍을 발견하자 노골적으로 비웃음 섞인 시선을 던졌다. 특히 마일즈의 시선은 북풍을 한번 훑고는 지민의 얼굴과 어깨의 중위 계급장에 머물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지민은 똑똑히 보았다. 저게 한국군 군견인가? 옆에 있는 여군 장교의 애완동물 같은데. 대위님, 저런 애완견을 데리고 전쟁놀이라도 하러 온 모양입니다. 여자가 다룰 만한 깜찍한 장난감이군. 전투에서는 쓸모없겠지만 모욕적인 언사에도 지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군대에서 특히나 여군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과 시선에 그녀는 이골이 나 있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 저런 식의 모욕은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다. 대응하는 순간 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북풍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도록 다독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일즈 대위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는 워해머를 이끌고 보란듯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군화가 자갈을 짓밟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맹수와 같은 워해머의 접근에 북풍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며 목 뒤에 털을 곤두세우고 낮은 경계음을 흘렸다. 지민이 목줄을 짧게 당기며 쉬타는 신호를 보내자 북풍은 으르렁거림을 삼켰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거두지 않았다. 이봐 중이. 마일즈 대위가 턱짓으로 지민을 가리켰다. 명백한 하대이자 그녀를 동등한 장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린 말투였다. 이 훈련장은 당신 같은 여자가 소꿉 놀이하러 오는 곳이 아닐 텐데. 그 하얀 털 뭉치는 뭐지? 부대 마스코트인가? 아니면 외로울까봐 사단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준 인형? 미군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저급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일즈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선글라스 너머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인종, 다른 성별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감이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한지민 중위입니다. 대위님. 그리고 제 파트너의 이름은 북풍입니다. 지민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명확히 밝혔다. 당신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식으로 나를 소개할 정도의 군인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북풍이라. 거창한 이름이군. 마일즈는 코웃음을 치며 워해머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었다. 내 파트너는 워해머다. 이름값을 하지. 아프간의 모래사막에서 탈레반 놈들의 대가리를 수십 개는 박살냈지. 그런데 당신의 북풍은 뭘 할 수 있지? 토끼 사냥? 아니면 사단장님 무릎에 앉아 애교라도 부리는 건가? 북풍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훈련? 이런 애완견을 데리고 하는 훈련이 전투에 도움이 되긴 하나? 우리 군견들은 실전에서 피와 살이 튀는 진짜 전쟁을 겪는다. 당신들은 그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 특히 여군 장교에게는 이런 험한 임무보다는 서류 작업이나 커피 타는 일이 더 어울릴 텐데. 안 그런가? 마일즈의 말은 지민 개인의 성별과 한국군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지민의 등 뒤에 서 있던 맹호부대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을 꽉 쥐는 하사도 있었고 분노를 억누르며 거친 숨을 내쉬는 병장도 있었다. 자신들이 존경하는 지휘관이 그것도 우방국의 장교에게 저런 식의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쟁의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위님. 모든 것을 힘으로만 찍어 누르는 것이 미군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장이라면 군인에게는 성별이 아니라 계급과 능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크기와 편견이 곧 힘의 척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대위님께서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훈련장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두 장교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다. 거대한 워해머와 상대적으로 왜소한 북풍이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경멸로 가득 찬 첫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자존심 대결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합동훈련의 첫 일정은 각 부대의 군견 운용 능력 시연이었다. 넓게 조성된 장애물 훈련장과 수색 정찰 코스에서 한미 군견들의 실력이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자리였다. 미군 측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이콥 마일즈 대위와 워해머가 나섰고 한국군 측에서는 한지민 중위와 북풍이 대표로 선정되었다. 시연은 간단한 폭발물 탐지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10여 개의 군용 더플백 중 화약 냄새가 밴 가방을 찾아내는 훈련이었다. 먼저 나선 것은 워해머였다. 마일즈 대위의 파인드 이라는 짧은 명령과 함께 워해머는 마치 검은 폭풍처럼 더플백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의 방식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이용한 속도전이었다.
킁킁거리는 소리가 거칠었고 목표가 아닌 가방은 코로 툭툭 치며 거칠게 지나쳤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 워해머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고 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미군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일즈 대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보았다. 봤나? 이게 진짜 실력이다. 여자와 애완견이 낄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라는 눈빛이었다. 다음은 북풍의 차례였다. 지민은 북풍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북풍, 긴장하지 마.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알았지? 북풍이 지민의 뺨을 한번 핥았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찾아. 지민의 나직한 명령에 북풍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워해머처럼 돌진하는 대신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가방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첫 번째 가방부터 마지막 가방까지 마치 장인이 예술품을 감정하듯 신중하게 냄새를 확인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낭비도 없었다. 미군들은 북풍의 느린 속도에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러다 해지겠네. 역시 셰퍼드랑은 스피드 자체가 다르군. 귀엽긴 한데. 하지만 지민은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북풍의 능력을 믿었다. 북풍은 단순히 화약 냄새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각 가방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의 차이, 흙먼지와 섬유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이질적인 화약의 농도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가방 앞에서 걸음을 멈춘 북풍은 워해머처럼 그저 앉는 대신 앞발로 가방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고는 지민을 돌아보았다. 정확히 1분 15초. 워해머보다 2배 이상 느린 기록이었다. 마일즈 대위가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 중위 봤나? 내 워해머 기록의 2배가 넘는군. 이게 당신이 말한 효율적인 방식인가? 실전이었으면 당신과 당신의 개는 이미 산산조각 났을 거다. 지민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결과는 같습니다, 대위님.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과정이 다르지. 전쟁은 속도 싸움이다. 당신처럼 꾸물거리다가는 아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야. 마일즈는 맹렬하게 지민을 몰아붙였다. 바로 그때 훈련 통제관이 다가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군 측 워해머 목표물 탐지 성공. 소요 시간 28초. 한국군 측 북풍 목표물 탐지 성공. 소요 시간 1분 15초. 통제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덧붙였다. 단 미군 측은 목표물 외 2개의 가방에서 군견의 타액과 거친 움직임으로 인한 훼손이 발견됨. 한국군 측은 목표물 외에는 어떠한 접촉 흔적도 없음. 북풍 판정승. 순간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다. 미군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마일즈 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실전에서는 폭발물을 잘못 건드리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워해머의 속도는 인상적이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컸다. 반면 북풍은 느렸지만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운일 뿐이야. 저 여자가 심판을 매수하기라도 한 건가. 마일즈가 소리쳤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훈련장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지민을 노려보며 외쳤다. 수많은 한미 장병들이 그들을 주목했다. 이봐 한중이. 이런 속굽 장난 같은 평가는 집어치우자고. 그는 자신의 가죽 장갑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명백한 결투 신청이었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실력으로 증명해봐. 당신의 그 하얀 애완견과 내 워해머 진검승부를 벌이는 거다. 지민은 차갑게 되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위님? 내기하자고. 이 자리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일즈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3번의 대결이다. 첫째는 순수한 속도, 둘째는 장애물 돌파, 셋째는 실전 상황을 가정한 복합 임무. 이 3번의 대결에서 당신의 개가 단 한 번이라도 내 워해머를 이긴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외쳐주지. 대한민국 진돗개가 세계 최강의 군견이며 한국 여군은 내가 본 군인 중 가장 뛰어나다라고.
내 부대원들 전부가 듣는 앞에서. 그것은 한 장교가 자신의 명예 전부를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마일즈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당신이 진다면 당신은 저개를 군견 자격 미달로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합동훈련의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여군인 저의 판단 미숙과 한국 군견의 능력 부족이 이번 패배의 원인이며 이 전장은 저와 같은 여군에게는 과분한 고심을 인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내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사단장님 앞에서. 훈련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견들의 대결이 아니었다. 맹호 부대와 인디언 헤드 사단의 자존심, 나아가 한미 양국군의 자존심, 그리고 한 여성 군인의 명예가 걸린 대리전이었다. 지민이 거절하는 순간 그녀는 맹호 부대 전체의 겁쟁이라는 낙인을 찍는 셈이었다.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귓가에 맹호 부대의 구호가 맴돌았다. 맹호.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맹수처럼 용맹하게 싸워 이기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냉기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일즈 대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맹호. 경례 구호와 함께 그녀는 마일즈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한지민 중위 제이콥 마일즈 대위님의 자존심을 건 제안, 맹호 부대의 명예와 대한민국 여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발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화염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영평훈련장은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지민 중위와 제이콥 마일즈 대위의 목숨과도 같은 자존심을 건 대결 소식은 순식간에 양국군 진영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두 장교와 두 군견의 문제가 아니었다. 훈련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거대한 이벤트가 되어버렸다.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을 토해낼 무렵 지민은 북풍의 견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과 흥분은 가라앉고 오직 그녀와 북풍 둘만의 시간이 남았다. 지민은 정성스럽게 북풍의 하얀 털을 빗질해주고 있었다. 부드러운 빗살이 지나갈 때마다 북풍은 기분 좋은 듯 나른한 신음을 흘렸다. 걱정돼, 북풍? 지민의 물음에 북풍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마치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한 체온이었다. 지민은 빗을 내려놓고 북풍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힘든 싸움을 하게 됐구나. 자책감이 밀려왔다. 마일즈의 도발에 넘어간 것은 결국 자신이었다. 맹호 부대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우를 위험하고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북풍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더해졌다. 만약 패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지민 개인의 패배가 아니라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내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 지민은 북풍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북풍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충성심이나 용맹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산하를 닮은 강인한 생명력과 끈기,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고고한 정신력이었다. 그녀는 북풍을 통해 그리고 진돗개라는 견종을 통해 잊혀가던 우리 고유의 혼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마일즈의 경멸은 바로 그 혼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위였다.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우리는 할 수 있어. 지민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너는 그냥 개가 아니야, 북풍. 넌 내 전우고 맹호 부대의 군인이야. 우리는 저 오만한 놈에게 보여줘야 해. 크기와 힘 그리고 성별에 대한 편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함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녀는 일어나 북풍의 전투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특수 제작된 방탄 견이와 GPS 추적 장치, 소형 카메라까지. 모든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름칠하고 조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결코 질 수 없다는 결의가 가득했다. 같은 시각 미군 막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제이콥 마일즈 대위는 자신의 부대원들과 함께 워해머의 승리를 기원하는 작은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시끄러운 록 음악이 흘러나왔고 병사들은 맥주를 마시며 환호했다. 대위님, 내일 저 여장교의 코를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한 병사가 짓궂게 묻자 마일즈는 스테이크 조각을 워해머의 입에 넣어주며 웃었다. 요리? 아니, 가지고 놀아줄 생각이야. 첫 번째 경주에서는 10m 정도 앞서게 해줬다가 마지막에 추월해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장애물 코스에서는 일부러 넘어져주는 척하다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희망을 꺾어버릴 거다. 그의 말에 병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마지막 실전 코스가 하이라이트지. 워해머가 목표물을 물고 복귀할 때 그 하얀 개는 아마 총소리에 놀라 오줌이나 지리고 있겠지. 그 꼴을 그 여중이의 얼굴 바로 앞에서 보여줄 거야. 자신의 믿음과 존재 가치가 얼마나 어리석고 보잘것없었는지 깨닫게 해줘야지. 전장은 남자들의 세계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 줄 거야. 마일즈에게 이번 대결은 승리가 예정된 게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워해머의 압도적인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자라온 환경은 그랬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남성이 여성을 이끄는 것은 당연한 질서였다. 그에게 한지민과 북풍은 모래밭의 탈레반, 정글의 게릴라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짓밟아야 할 적일 뿐이었다. 그는 워해머의 단단한 근육을 주무르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일 저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다, 워해머. 우리가 왜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인지 똑똑히 보여줘. 밤이 깊어졌다.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어둠을 채웠다. 견사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북풍은 지민의 군화 바로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지민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잠든 북풍의 곁을 지켰다. 한쪽에서는 전우의 등을 지키는 고요한 결의가, 다른 한쪽에서는 승리에 대한 오만한 확신이 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영평훈련장은 짙은 안개와 차가운 새벽 이슬에 잠겨 있었다. 밤새 끓어올랐던 대지의 열기는 간데없고 야전 막사와 장비 위에는 서늘한 습기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한미 양국 장병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500m 직선주로 양옆에 도열했다. 평탄화 작업을 마친 비포장도로는 군용 트럭이 달려도 될 만큼 단단했지만 그 끝은 새벽 안개 속에 잠겨 희미했다. 이곳에서 두 군견과 두 장교의 자존심을 건 첫 번째 대결, 순수한 속도전이 펼쳐질 예정이었다. 제이콥 마일즈 대위는 워해머의 목줄을 쥔 채 출발선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잔인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점원 셰퍼드, 그 중에서도 최고 혈통을 자랑하는 워해머의 폭발적인 순발력과 최고 속도는 이미 수많은 훈련과 실전에서 증명된 바였다. 500m는 워해머의 근지구력이 고갈되기 전에 순수한 스피드로 모든 것을 압살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였다. 그는 힐끗 반대편 출발선에 선 한지민 중위와 북풍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울 준비는 됐나 중위? 걱정 마. 여자 앞에서 너무 오래 힘자랑하는 건 내 취향이 아니니 최대한 빨리 끝내주지.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지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북풍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출발선의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엎드린 북풍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박차고 나갈 순간을 위해 온몸의 힘을 응축시키는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진동이었다. 지민은 북풍의 귓가에 속삭였다. 북풍, 저놈은 처음부터 전력으로 뛸 거다. 짐승처럼 날뛸 거야. 절대로 그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내 호흡을 믿고 내 신호를 기다려. 할 수 있지? 북풍이 짧게 컹 하고 짖었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자 투지에 찬 함성이었다. 출발 신호를 맡은 한국군 상사가 붉은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 훈련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군견의 거친 숨소리와 장병들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다.
준비 쏴. 깃발이 내려감과 동시에 총성이 대기를 갈랐다. 순간 검은 탄환이 튀어나가듯 워해머가 출발선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폭발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스타트였다. 굵직한 네 다리가 땅을 지식이며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고 거대한 몸은 순식간에 시속 5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내달렸다. 출발 5초 만에 워해머는 북풍을 10m 이상 앞서 나갔다. 미군 진영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은 거의 승리를 확신하는 함성과도 같았다. 역시 워해머야. 게임 끝났군. 저 하얀 개는 이제 워해머의 꽁무니만 보다 끝나겠어. 대위님이 저 여장교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되는군. 마일즈 대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계획대로였다. 초반에 압도적인 격차를 벌려 상대의 추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구상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이미 승리 연설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보았는가, 이것이 힘의 차이다. 전장은 여자와 애완견이 있을 곳이 아니다. 하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속도계를 찬 손목을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소리쳤다. 페이스 유지해, 북풍. 아직 아니야. 저놈은 그냥 미친 짐승일 뿐이야. 우리는 사냥꾼이다. 그녀의 외침에 북풍은 맹렬하게 앞서가는 워해머를 애써 외면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지켰다. 진돗개의 강점은 폭발적인 순발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산악 지형을 누비며 다져진 강철 같은 심폐지구력과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 능력이었다.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를 하면 500m 완주는커녕 중간에 다리가 풀려버릴 것을 지민은 알고 있었다. 200m 지점. 격차는 30m까지 벌어졌다. 미군들의 환호는 더욱 커졌고 반대로 한국군 진영에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몇몇 병사들은 이미 패배를 직감한 듯 고개를 숙였다. 중위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지민의 곁에 있던 부사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지민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북풍에 달리는 자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직이었다. 북풍의 네 다리는 여전히 탄력을 잃지 않았고 호흡 또한 거칠어졌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반면 선두를 달리던 워해머에게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300m 지점을 통과하면서부터였다. 폭발적인 스퍼트로 인해 너무 많은 산소를 소모한 탓에 그의 입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혀가 축 늘어졌다. 보폭 또한 처음의 폭발적인 그것에 비해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워해머를 모는 마일즈 대위는 승리에 도취해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더 달려 워해머. 저 하찮은 것들에게 지옥을 보여줘. 그는 계속해서 워해머를 채찍질했다. 마침내 350m 지점. 지민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이었다. 북풍. 지금부터다. 저 오만한 놈의 심장을 물어뜯어. 가자.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북풍의 몸 안에서 두 번째 엔진이 점화되었다.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모든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북풍의 속도가 기어 변속을 하듯 급격하게 올라갔다. 마치 하얀 섬광처럼 그는 지면을 박차고 나아갔다. 30m, 25m, 20m 거대한 바위 같았던 워해머와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제야 마일즈 대위도 상황의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거칠어지고 하얀 잔상이 시야 가장자리에 들어왔다. 뭐야? 안 돼. 워해머 전력 질주. 저까지 똥개에게 잡히지 마. 다급해진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워해머의 몸은 명령을 따라주지 못했다. 근육은 경련 직전이었고 폐는 터질 듯이 뜨거웠다. 450m 지점. 마침내 북풍이 워해머의 옆구리까지 따라붙었다. 두 군견이 나란히 달리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워해머는 옆에서 자신을 추월하려는 하얀 경쟁자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결승선을 불과 20m 앞둔 지점. 북풍은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그는 워해머를 한 보 차이로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워해머는 그보다 정확히 1.2초 뒤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며 결승선을 넘었다.
순간 훈련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미군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고 한국군들은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열광적인 함성을 터뜨렸다. 이겼다. 북풍이 이겼어. 맹호. 지민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결승선에 쓰러진 북풍을 끌어안았다. 잘했어. 북풍 정말 잘했어. 내 전우. 북풍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쁘다는 듯 지민의 뺨을 연신 하찼다. 반대편 제이콥 마일즈 대위는 핏기 가신 얼굴로 멈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자신의 남성성과 자존심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로 인한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승리에 환호하는 지민과 북풍을 증오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는 땅바닥에 거칠게 침을 뱉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운 좋은 놈들까짓 운이 좋았을 뿐이야. 첫 번째 대결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첫 번째 경주의 충격적인 결과는 미군 진영의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당연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이콥 마일즈 대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눈은 다음 대결을 향한 도끼로 번뜩였다. 그에게 패배는 용납할 수 없는 수치였고 그 수치를 안겨준 한지민과 북풍은 반드시 짓밟아야 할 원수가 되었다. 그는 훈련 시작 전부터 워해머를 거칠게 몰아붙이며 분풀이라도 하듯 고함을 질러댔다. 두 번째 대결은 300m 복합 장애물 코스에서 펼쳐졌다. 높이 2m의 수직벽, 어두운 터널 통과, 외나무 다리 건너기, 지그재그로 배치된 슬라럼, 기둥, 그리고 철조망 포복 구간까지 군견의 민첩성과 담력 핸들러와의 교감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난도 높은 코스였다. 이번에도 먼저 나선 것은 워해머였다. 마일즈 대위는 시작 전 워해머의 귀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속삭였다. 실수 따윈 용납 안 해, 워해머. 저 하얀 털 뭉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이 달려. 만약 이번에도 지면 저녁은 없는 줄 알아. 알았나? 출발 신호와 함께 워해머는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처럼 뛰쳐나갔다. 첫 번째 장애물인 수직벽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도약했다. 강력한 뒷다리 근육을 이용해 벽을 박차고 올라 순식간에 넘어섰다. 어두운 터널도 공포를 모르는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외나무 다리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균형을 잡고 순식간에 통과했다. 마일즈 대위의 지시는 간결하고 힘이 넘쳤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울렸고 워해머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완벽한 전쟁 기계처럼 움직였다. 문제는 슬라럼 구간에서 발생했다. 빠른 속도로 지그재그 기둥 사이를 통과해야 하는 이 구간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한 워해머가 마지막 기둥을 어깨로 치고 만 것이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이 쓰러졌다. 규정상 쓰러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통과해야 했지만 마일즈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다. 무시해. 그냥 달려, 워해머. 저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그는 감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 기록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조급함이 빚어낸 오만이었다. 워해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쓰러진 기둥을 무시하고 철조망 구간으로 돌진했다.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는 그의 움직임은 맹렬했지만 슬라럼에서의 실수는 이미 그의 기록에 5점을 남긴 후였다. 최종 기록은 1분 10초. 쓰러진 기둥에 대한 페널티 5초가 추가되어 공식 기록은 1분 15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지간한 군견은 흉내내기 힘든 대단한 기록이었다. 마일즈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워해머를 다독이며 지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내까짓 계집애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은 북풍의 차례였다. 지민은 출발선에서 북풍의 자세를 낮추고 그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다. 북풍, 서두를 필요 없어.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함이야. 내 손짓, 내 눈빛 하나도 놓치면 안 돼. 우리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야. 그녀는 구두 명령을 최소화할 생각이었다. 평소 훈련 때처럼 오직 몸짓과 눈빛으로 북풍과 소통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참이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북풍은 워해머처럼 폭발적으로 튀어나가지 않았다. 마치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해 첫 번째 장애물인 수직 벽으로 향했다. 워해머가 힘으로 벽을 올랐다면 북풍은 벽면에 파인 작은 홈들을 발판 삼아 고양이처럼 사뿐하게 벽을 타고 넘었다. 그 움직임은 힘이 아닌 기술과 민첩성의 승리였다. 터널을 통과할 때도 북풍은 망설임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지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민은 터널 반대편에서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고 북풍은 그 신호에 정확히 반응했다. 외나무 다리 위에서 북풍은 마치 고개사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건넜다. 그의 꼬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수평으로 굳건히 서 있었다. 지켜보던 미군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힘은 없지만 움직임이 예술적이군. 저 작은 몸으로 저런 움직임이 가능하다니.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 대신 경외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대망의 슬랄럼 구간. 워해머가 실수를 범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지민은 속도를 늦추는 대신 오히려 북풍에게 더 집중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기둥 사이를 파고드는 북풍의 동선에 맞춰 함께 움직였다. 그녀의 손짓과 어깨의 움직임, 시선이 모두 북풍에게 다음 경로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북풍은 그 신호를 완벽하게 읽어내며 단 하나의 기둥도 건드리지 않고 물 흐르듯 유연하게 슬랄럼 구간을 통과했다. 그것은 단순한 군견의 장애물 돌파가 아니었다. 인간과 동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파트너십 그 자체였다. 마일즈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워해머를 오직 힘과 복종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한지민은 북풍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었다.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지막 철조망 구간. 북풍은 땅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키고 뱀처럼 유연하게 철조망 아래를 빠져나갔다. 한치의 오차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다.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전광판의 시계는 1분 8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페널티 없이 워해머의 공식 기록보다 무려 7초나 빠른 기록이었다. 이번에는 정적조차 없었다. 한국군 진영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미군 진영에서는 넉나간 표정으로 박수를 치는 병사들까지 나타났다. 승패는 명확했다. 제이콥 마일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두 번의 패배. 그것은 그의 군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치욕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무시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그리고 여군에게 당한 패배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그리고 워해머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오만의 미로에 갇혀버렸음을 깨달았다. 분노는 이제 증오를 넘어 지독한 자기 혐오와 파괴적인 충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막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부대원들의 실망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두 번째 대결마저 북풍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자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 퍼져있던 노골적인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채웠다. 그들은 더 이상 북풍을 시골 똥개로 한지민을 어설픈 여군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지민과 북풍은 작지만 무섭도록 정교하고 영리한 최강의 콤비였다. 맙소사, 저런 움직임은 본 적이 없어. 핸들러와의 교감이 거의 텔레파시 수준이야. 마일즈 대위가 저중위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어. 병사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의심의 그림자가 되어 제이콥 마일즈 대위의 등 뒤에 짙게 드리워졌다. 동료들의 신뢰를 잃는 것만큼 군인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막사로 돌아온 마일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관물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문이 찌그러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이성은 이미 분노에 잠식당해 마비 직전이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래, 단순한 운이야. 마지막 대결에서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어. 저 계집애와 걔를 함께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는 부서질 듯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다. 반면 한국군 진영은 축제 분위기였다. 연이은 승리에 장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지민과 북풍은 순식간에 맹호부대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지민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마지막 대결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 대결의 내용은 저녁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었다. 실전 상황 복합 임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대결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종 대결은 야간에 실시된다. 각 군견은 5km 떨어진 가상의 적진에 침투, 지정된 목표물을 회수하여 출발 지점으로 복귀해야 한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작전 장교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침투 및 복귀 경로에는 불규칙적으로 조명탄이 터지고 공포탄 사격 및 소형 포금탄이 격발될 것이다. 이는 실제 전장의 혼란과 소음을 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로 곳곳에는 군견의 후각을 교란하기 위한 연막탄과 최루가스가 살포될 예정이다. 장교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장병들의 얼굴은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군견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테스트였다. 가장 중요한 규칙이다. 핸들러는 출발 지점에서 대기하며 오직 무전기와 군견에게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군견 단독으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규칙이 발표되자 훈련장은 술렁였다. 핸들러와 떨어져 혼란스러운 전장 소음과 후각 교란 속에서 오직 무선 지시에 의지해 10km에 달하는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임무. 이것은 군견의 능력뿐만 아니라 핸들러와의 보이지 않는 유대감과 신뢰를 극한까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마일즈 대위의 얼굴에 처음으로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기다리던 무대였다. 전장의 소음? 아프간의 포격 속에서도 워해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후각 교란? 탈레반 놈들이 뿌려대던 향신료와 화약 냄새 속에서도 목표물을 찾아냈지. 핸들러와의 원격 교신?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워해머의 절대적인 복종심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북풍이, 그것도 계집애의 지휘를 받는 개가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견뎌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총소리에 놀라 길을 잃고 헤매거나 최루가스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임무를 포기할 것이라고. 그날 밤 지민은 막사에서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밤을 새웠다. 그녀는 북풍이 달려야 할 5km의 경로를 수백 번이고 눈으로 훑으며 예상되는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조명탄이 터졌을 때 숨을 만한 엄폐물, 포금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개활지, 연막이 깔렸을 때 우회할 수 있는 경로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북풍의 견사로 향했다. 늦은 밤 곤히 잠들어 있어야 할 북풍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지민은 북풍의 머리에 소형 카메라와 무선 수신기가 달린 헤드셋을 씌워주었다. 북풍, 내 목소리 들려? 무전기를 통해 나직하게 말하자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북풍이 귀를 쫑긋거렸다. 내일은 내가 내 곁에 함께 가지 못해. 너는 혼자서 달려야 해. 무섭고 힘들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너와 함께 갈 거고 내 눈이 너의 눈이 되어줄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끈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의 약속이었다. 북풍은 지민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검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의 주군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의심의 그림자는 패배를 앞둔 자의 몫이었다. 신뢰의 빛은 승리를 향한 자의 길을 밝혔다. 운명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자정을 넘긴 영평 훈련장의 어둠은 잉크처럼 짙었다. 모든 인공적인 빛이 사라진 통제선 너머의 사냐는 이름 모를 야수의 거대한 등처럼 검게 웅크리고 있었다. 오직 지휘 통제 텐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 잔인한 대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텐트 안 대형 스크린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왼쪽은 워해머, 오른쪽은 북풍의 1인칭 시점. 군견들의 머리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한지민 중위와 제이콥 마일즈 대위는 나란히 놓인 통신 장비 앞에 앉았다. 그들의 등 뒤로는 양국의 주요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지민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했지만 마일즈의 얼굴은 억눌린 분노로 실룩이는 턱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그의 너클이 하얗게 될 정도로 쥔 마이크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다. 최종 임무 개시 5초 전. 넷, 셋, 둘, 하나. 시작. 통제관의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던 두 군견이 동시에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스크린 속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흑백에 가까운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이 펼쳐졌다. 출발과 동시에 두 군견의 스타일은 명확하게 갈렸다. 워해머는 마치 어둠 자체를 찢어버릴 듯이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의 화면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땅을 박차는 육중한 발소리로 가득 찼다. 마일즈 대위는 마이크에 대고 거의 포효하듯 명령을 쏟아냈다. 돌파해, 워해머. 경로상에 보이는 건 모조리 뭉개버려. 저 따위 암캐가 아니라 진짜 수컷이 뭔지 보여줘. 최단 거리로 주파한다. 알았나? 고고고.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앞선 두 번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다. 워해머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반응했다. 그는 작은 개울을 뛰어넘고 무성한 수풀을 거대한 몸으로 뚫고 지나갔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과 속도였다. 반면 북풍은 달랐다.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조용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지민의 목소리는 워해머를 향한 마일즈의 고함과 달리 차분하고 나직했다. 북풍. 좌측 10m 능선 따라 이동. 호흡 조절하고 청각에 집중해. 우리는 사냥꾼이지 돌진하는 멧돼지가 아니야. 저들의 소란이 우리의 길이 되어줄 거다. 북풍은 지민의 지시에 따라 가장 빠르지만 가장 은밀한 경로를 택했다. 그의 화면에는 거친 숨소리 대신 주변의 소리를 경계하는 예민한 귀의 움직임과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임무 시작 5분 후 첫 번째 시련이 닥쳤다. 쉬익 펑. 칠흑 같던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조명탄이었다. 예고 없이 터진 강렬한 빛에 두 군견의 야간 투시 화면이 순간 하얗게 날아갔다. 시력을 빼앗긴 워해머가 당황한 듯 우뚝 멈춰서서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그의 눈에 맺힌 잔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멈추지 마, 워해머. 이 멍청한 놈. 그냥 달려. 눈이 안 보이면 코로 달려. 빛에 익숙해져. 마일즈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갑작스러운 시야 차단의 워해머의 움직임은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지민의 침착한 목소리가 북풍의 헤드셋으로 흘러들어갔다. 북풍, 제자리에서 엎드려. 고개 숙이고 눈 감아. 5초간 시력 회복한다. 조명탄의 위치는 북동쪽. 우리 경로와 무관하다.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눈 떠. 북풍은 지시대로 즉시 땅에 몸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조명탄의 불빛이 사그라들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북풍의 시야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다. 반면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허둥댔던 워해머의 화면은 여전히 잔상이 남아 뿌옇게 보였다. 이 작은 차이가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로의 중간 지점, 넓은 개활지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콱콱쾅, 타타타타타. 양쪽에서 매복하고 있던 통제 병력들이 공포탄과 포금탄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과 심장을 울리는 폭발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실제 전장의 공포를 재현한 소음의 지옥이었다. 워해머의 화면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실전 경험이 많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프간에서의 전투는 목표가 명확한 교전이었지만 이것은 사방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터지는 혼돈 그 자체였다.
워해머는 패닉에 빠진 듯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워해머. 이건 가짜야. 훈련이라고. 이 겁쟁이. 뭐가 무섭다고 저러는 거야. 마일즈의 고함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지만 공포에 질린 워해머에게는 닿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민은 북풍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북풍. 소리가 나는 방향을 기억해. 좌측 둘, 우측 셋. 저들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 표적이다. 총성의 간격을 계산해. 3초에 한 번. 우리는 그 사이를 통과한다. 할 수 있어. 내 신호에 맞춰서. 셋, 둘, 하나. 지금. 그것은 공포를 극복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 공포를 분석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라는 지시였다. 북풍은 지민의 목소리에 의지해 폭음과 총성이 멎는 찰나의 순간을 파고들어 개활지를 질주했다. 그의 화면은 흔들렸지만 목표 지점을 향한 방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휘 통제 텐트 안 모든 이들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쪽은 혼돈에 삼켜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혼돈을 길 삼아 나아가고 있었다. 단순한 군견의 능력을 넘어선 핸들러의 지휘 능력과 파트너와의 신뢰가 만들어내는 극명한 차이였다. 마일즈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껏 믿어왔던 힘과 경험이라는 것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혼돈의 서곡은 그의 오만한 세계가 무너지는 붕괴의 전주곡이었다. 소음의 지옥을 통과하자 두 군견 앞에는 새로운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개처럼 자욱한 연막과 함께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퍼져나왔다. 후각을 마비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최루가스가 섞인 연막이었다. 워해머는 이미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앞뒤 가리지 않고 연막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일즈가 뒤늦게 연막의 정체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안 돼. 워해머 멈춰. 거긴 함정이야. 돌아 나와. 마일즈 대위가 뒤늦게 소리쳤지만 워해머는 이미 짙은 연막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곧이어 워해머의 카메라 화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거의 식별이 불가능해졌고 헤드셋에서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심장을 긁는 듯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루가스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시각과 청각에 이어 마지막 감각인 후각마저 마비되자 불굴의 전사 같았던 워해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연막 속에서 미친 듯이 빙빙 돌며 주인을 애타게 찾았다. 대위님, 워해머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위험합니다. 통제관이 경고했지만 마일즈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쳤다. 패배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자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지고 말았다. 일어나, 워해머. 이 쓸모없는 짐승. 이 겁쟁이 같은 놈. 까짓 가스 좀 마셨다고 주저앉는 거냐? 내가 이러고도 내 군견이야? 당장 일어나서 뛰지 못해. 이건 명령이야.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처절한 발악이자 자신의 실패를 파트너에게 전가하는 추악한 학대였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자신의 파트너를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워해머는 더 이상 전우가 아니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도구, 패배의 원흉일 뿐이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지민은 조용히 다른 명령을 내렸다. 북풍 정지. 전방 연막 확인. 바람의 방향을 느껴. 북풍은 연막 앞에서 즉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코를 들어 킁킁거리며 공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다. 지민은 북풍이 보내오는 화면 속 나뭇잎의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바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 연막의 중심부를 피해 동쪽 능선으로 우회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동. 북풍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 연막을 완벽하게 우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번도 멈칫거리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오직 지민의 목소리와 자신의 판단을 믿고 험준한 능선을 타넘었다.
잠시 후 북풍의 카메라에 목표 지점인 추락한 헬기 동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회수해야 할 목표물, 파일럿의 헬멧이 놓여 있었다. 연막 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매는 워해머를 뒤로 한 채 북풍이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것이다. 좋아, 북풍. 목표물 확보. 이제 돌아오는 길이다. 힘내자. 거의 다 왔어. 지민의 격려에 북풍은 헬멧을 입에 단단히 물었다. 이제 남은 것은 5km의 복귀뿐이었다. 그 순간 지휘 통제 텐트 안의 모든 미군들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은 충격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엘리트 장교와 최강의 군견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의 모든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자신의 군견에게 저주를 퍼붓는 마일즈 대위의 모습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마저 저버린 추태였다. 몇몇 병사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결국 통제관이 나섰다. 마일즈 대위, 통신 중단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군견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강제로 임무를 포기시키겠습니다. 그제야 마일즈는 정신이 든 듯 마이크에서 손을 뗐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 속 워해머는 여전히 연막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화면 속 북풍은 이미 헬멧을 물고 복귀를 시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는 직감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워해머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북풍의 복귀길은 처절했다. 이미 10km에 가까운 산길을 달린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입에 문 헬멧은 무거웠고 내 다리는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지민의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등불이자 이정표였다. 잘하고 있어, 북풍. 거의 다 왔어. 저기 저 능선만 넘으면 돼. 조금만 더 힘내자, 내 전우. 지민의 목소리는 이제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에 가까웠다. 그녀는 북풍의 카메라를 통해 그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다리를 보며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와 그녀가 함께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였다. 지휘 통제 텐트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북풍의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영웅적인 질주나 화려한 액션은 없었다. 오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주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쥐어짜내는 한 군인의 숭고한 사투가 펼쳐지고 있었다. 마침내 북풍의 시야에 출발 지점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한국군 진영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몇몇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온다, 북풍이 돌아오고 있어. 한참 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던 워해머도 구조팀에 의해 수색되어 복귀했다. 최루가스와 탈진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워해머는 들것에 실려 의무대로 향했다. 그 모습을 제이콥 마일즈는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북풍이었다. 온몸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살짝 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파일럿의 헬멧이 굳건하게 물려 있었다. 북풍은 비틀거리며 지민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헬멧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의 임무는 끝이 났다. 북풍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민은 아무 말 없이 북풍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북풍.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북풍의 하얀 털을 적셨다. 승리의 순간 그곳에는 환호성도 박수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전우를 향한 뜨거운 교감과 경의만이 가득한 숭고하고 거룩한 침묵만이 흘렀다. 통제관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임무 결과 한국군 한지민 중위 군견 북풍. 임무 완수. 미군 제이콥 마일즈 대위 군견 워해머. 임무 실패. 이번 군견 합동 훈련 대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 육군 맹호부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국군 진영에서 마침내 참았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부대와 나라의 명예를 지켜낸 작은 영웅과 그의 파트너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지고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했던 대결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식 브리핑이 열렸다. 모든 훈련 참가자들이 도열한 연병장 단상 위에는 한미 양국의 지휘관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내기의 당사자인 한지민 중위와 제이콥 마일즈 대위가 마주보고 서 있었다. 밤사이 제이콥 마일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어제의 그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잠 한숨 못 잔 듯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에 한 군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계급장은 어깨 위에서 유독 무거워 보였다. 약속에 따라 그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한지민 중위와 북풍에게 약속된 경의를 표해야 했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입이 열리기를, 그가 무릎을 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일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수치심과 자괴감이 그의 목을 틀어막는 듯 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다. 그가 약속했던 대한민국 진돗개가 세계 최강의 군견이며 한국 여군은 내가 본 군인 중 가장 뛰어나다라는 굴욕적인 외침을 내뱉기 위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입니다, 대위님.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췄다. 한지민 중위였다. 그녀는 마일즈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가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을 막았다. 마일즈는 충격받은 눈으로 지민을 올려다보았다. 지민의 얼굴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동정심 대신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담담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내기는 어젯밤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도박꾼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승패는 기록으로 남았으니 더 이상의 불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지민의 말에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술렁였다.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관용이었다. 지민은 말을 이었다. 어제의 대결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대위님의 워해머가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용기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고 대위님 또한 제 파트너 북풍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마일즈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맹호부대의 구호는 맹호입니다. 용맹하게 싸우지만 불필요한 살생이나 모욕은 하지 않는 것이 맹수의 방식입니다. 인디언 헤드 사단의 구호는 세컨드 투 넌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그 명예, 이런 방식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이콥 마일즈는 지민이 내민 손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분노나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재가 되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과 마주한 한 인간의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민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모든 격식을 버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중위.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함과 오만함,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편견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의 악수한 손 위로 과거의 증오와 경쟁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존중과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미 양국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히 대결의 승자를 향한 박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두 장교 모두에게 보내는 경의의 표시였다.